안녕하십니까. 컴퓨터 컴맹 탈출의 컴퓨터 기초 과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만 집중적으로 배워보시게 된다면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아주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강의 놓치지 마시고 컴퓨터 컴맹 탈출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컴퓨터 기본 용어 1시간에 끝내기 강좌입니다. 컴퓨터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각종 컴퓨터 관련 용어의 개념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용어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막상 필요한 것을 시작하려고 하면 이미 지쳐서 포기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것이었습니다. 본 강좌는 컴퓨터를 쓰기 위해서 꼭 알아둬야 할 기본 용어들을 정리해서 좀 더 쉽게 적응하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강좌입니다. 이 정도의 용어는 꼭 알아야 한다는 수준의 용어들을 정리해서 1시간 안에 컴퓨터 초보 여러분들의 기초를 확실히 만들어 드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집중해서 1시간만 잘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의 컴퓨터에 대한 기본 실력이 탄탄하게 다져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컴퓨터의 가장 기본 요소인 메인보드가 있겠습니다. 메인보드, 이 메인보드는 이런 건데요. 사람으로 치면 몸통과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의 몸통과 뼈대가 있으면 그 몸통과 뼈대에 뇌도 들어가고 눈도 들어가고 각종 심장이라든지 이런 장기들이 들어가고 핏줄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몸통과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메인보드 안에 여러 가지 CPU라든지 램이라든지 그래픽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 전원이 공급되게 됩니다. 자, 이 첫 번째 구성 요소인 메인보드가 되겠어요. 이 메인보드에 모든 칩들이나 여러 가지 하드디스크라든지 모니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연결이 되게끔 되는 거죠. 자, 이 메인보드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 번째는 CPU가 되겠습니다. CPU. 이 CPU는 사람 몸통에서 제일 중요한 뇌가 되겠죠. 이 부분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CPU가 되겠어요. CPU를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자, 이게 CPU인데요. 이 CPU의 노란색 부분이 이게 다 금이에요. 그래서 이 메인보드에 보면 핀들이 막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핀들 하나하나가 여기에 다 접촉이 되겠죠. 이 접촉이 되면 메인보드에서 이 CPU가 들어간 부분이 명령을 한다든지 컴퓨터 모니터로 윈도우를 내보낸다든지 또는 우리가 저장을 한다든지 또는 어디서 뭔가를 불러온다든지 모든 전반적인 관리를 이 CPU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에서 각 팔과 다리로 명령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생각도 하고 계산도 하고 모든 걸 다 하겠죠. 이 CPU가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즉 우리 몸에서 뇌가 없으면 식물인간이나 마찬가지듯이 컴퓨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든 걸 좌우하는 게 바로 이 CPU가 되겠어요. 이 CPU에는 뭐 인텔도 있고요. 그 다음에 AMD도 있죠. 이런 데서 만들게 되는데 이 CPU에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뭐 인텔로 예를 치면 뭐 i9이 요새 나왔죠. 그 다음에 i7, i5, i3에서 이제 등급별로 쭉 있고 AMD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높을수록 가격도 올라가고 속도도 빨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코어가 있죠. 코어. 이것은 동시에 몇 개의 명령을 처리할 수 있느냐 그게 되겠습니다. 뭐 4코어, 8코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들은 다 뭐냐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면서 옆에서 뭐 계산도 같이 하고 영화도 같이 봅니다. 이거는 멀티죠.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작업을. CPU는 코어가 많아야 동시에 여러 개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코어다, 2코어다 그러면 말하면서 TV 보는 건 되지만 더 이상의 작업은 안 되는 거예요. 뭘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죠. 이게 코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멀티코어가 많을수록 좋겠죠. 그 대신 가격은 올라가게 되겠죠.
또 이런 식의 CPU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이 다 올라와 있죠. 이 침이 메인보드에 아예 붙어 있는 거는 아까 금방 본 것 같은 방식이고요. 여기에 홈이 이제 쭉 파여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얘를 거기다 끼울 수 있게끔 돼 있는 CPU가 되겠죠. 이 CPU마다 다 종류가 틀리는데 어쨌든 이렇게 접촉 단자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러면 전부 CPU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메인보드에 설치가 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CPU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CPU가 되겠고, 이번에 이제 램이에요. 램, 요 부분이죠. 여기죠. 메모리라고 하죠. 메모리 또는 램, 뭐 한글로는 메모리라고 부르죠. 또는 뭐 기억 장치, 뭐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동일한 거예요. 램. 자, 뭐 컴퓨터의 램이 얼마냐 많이들 물어보거나 뭐 인터넷도 뭐 많이 나와요. 컴퓨터 사용 얘기할 때. 자, 우리가 CPU는 어떤 것을 명령을 하고 어떤 작업을 처리하라고 하는 그런 것들만 할 수 있지. 자, 금방 한 것을 저장하는, 기억하는 기억장치 역할은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들이 이 전부 램이 되겠죠. 우리가 익스플로러를 실행한다든지 또는 뭐 워드를 실행한다든지 브라우저 같은 걸 실행을 하게 되면 그 브라우저들은 전부 이 램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종이를 자르거나 작업을 할 때 책상이 있어야 거기다 얹어놓고 작업을 할 거냐요. 공중에서 작업을 할 수가 없죠. 그죠? 이 램이 바로 이런 책상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시 기억 장치예요. 임시. 그래서 잠깐 작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작업물들을 펴놓고 여기서 작업을 해주고 이제 이 모든 작업이 끝나면 아예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요게 이제 램입니다. 램은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어요. 요게 이제 노트북의 램이 되겠습니다. 우리 노트북들 많이 보시죠? 이 노트북은 램이 요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노트북 말고 컴퓨터는 일반 데스크탑이라고 하죠. 대탑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죠. 근데 보시면 여기 이제 홈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 홈 위치가 램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지금 DDR3에서 DDR4로 넘어가죠? 이거는 이제 이런 메모리 만드는 회사들이 다 모여서 규격을 정하는 거예요. 인텔하고 전부 다 모여서. 이게 왜 이름이 이렇습니까? 그거는 그냥 그 사람들이 정한 거니까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제 앞으로는 DDR5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지금 DDR4로 이제 점점 넘어가고 있고 DDR3는 예전 방식이죠. 이 방식에 따라서 여기 있는 홈들이 위치가 다 틀려요. 어떤 거는 여기에 두 개 이렇게 뚫려 있고 어떤 거는 이쪽에 하나만 뚫려 있고 다 틀립니다. 그래서 틀린 메모리를 꽂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꽂으려고 해도 들어가지가 않죠. 메인보드에 보시면 이게 메모리 꽂는 데인데 야 여기에 홈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다른데 홈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예를 들어 저 여기에 홈이 올라와 있고 여기는 편편하면 꽂으면 꽂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거 설치를 하실 때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모양만 딱 보면 맞지 않으면 아예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설치할 수가 없어요. 이게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장을 해서 어딘가에 보관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게 된 게 하드디스크가 되겠어요. 자, 메모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가 있으면 메인보드에서 메모리가 있죠. 메모리. 이 메모리에 일단 얹어서 모든 작업들을 해준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전기가 이제 꺼졌어요. 전원을 꺼버리면 여기에 있는 건 모두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에 저장을 해줘야 돼요. 이제 여기는 책상, 서랍, 캐비넷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그래서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으면 이것들을 이 안에 딱딱 저장을 해주죠. 요거를 뭐라고 부르죠? 요거를 HDD 또는 하드디스크 또는 저장장치 이렇게 부르죠. 전부 다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램, 즉 메모리 위에서 하던 작업을
CPU의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저장을 해주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 저장하는 하드디스크와 또는 하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드. 자, 이것과 아까 본 보드를 연결해주는 단자는 이 부분에 연결이 되겠죠. 예, 요거 보통 요새 이제 뭐를 씁니까? SATA라는 방식을 쓰게 됩니다. 컴퓨터 내부에서 여기 있는 보드와 하드디스크를 연결해주는 방식 SATA라고 쓰죠. SATA2까지 지금 나와 있죠. 근데 이제 USB가 SATA2 방식을 추월해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SATA가 없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요게 하드디스크, 저장 장치가 되겠어요. 그 다음엔 그래픽 카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보드만 있으면 컴퓨터 모니터에서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무슨 작업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보드랑 컴퓨터 모니터를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 보드에 컴퓨터 모니터 연결 단자가 아예 없어요. 원래는. 없기 때문에 이 모니터로 보게끔 하려면 뭔가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역할만 담당해 주는 게 그래픽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픽 카드, 이 그래픽 카드는 비디오 카드라고도 불러요. 비디오 카드 또는 뭐 VGA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건 이제 옛날에 부르던 거고, 비디오 카드나 그래픽 카드라고 부릅니다. 그런 것들은 보통 요런 데에 꽂히게 되죠. 여기에 꽂혀서 바깥쪽에 단자가 나와서 모니터랑 연결이 되게끔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픽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하면요, 요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 보드에 있는 그 슬롯에 요것을 꼽는 거예요. 요것을 꼽고, 자, 그러면 케이스 바깥에 이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단자 부분이. 그러면 그 부분과 요 부분과 그 다음에 모니터와 이제 연결을 해주게 되겠죠. 케이블로. 비디오 케이블 또는 그래픽 카드 케이블로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이것들은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아요. 뭐 VGA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미니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단자도 있고, HDMI도 있고, DVI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그래픽 카드에 따라서 이제 이 연결 단자가 많은 것도 있고, 그냥 하나밖에 없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거기에 맞는 케이블로 연결을 해주셔야 되겠죠. 이게 그래픽 카드가 되겠습니다. 이 그래픽 카드는 주로 이제 게임할 때 굉장히 이제 좌우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새 메인보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메인보드에서 아예 그래픽 카드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새 나오는 CPU는 이건 그래픽 카드 기능을 아예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본으로 해서 여기에 아예 단자가 이 메인보드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래픽 카드를 설치 안 해도 사실은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픽 카드를 또 살 필요가 없지 않냐? 아니죠. 단점은 그냥 간단한 작업을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좀 복잡한 작업을 하면 아무래도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뭐 게임을 하신다든지, 뭐 좀 복잡한 작업을 조금 하신다든지, 동시에 여러 개를 놓고 뭐 작업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하실 경우에는 간단한 워드만 쓰거나 인터넷 서핑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좀 무거운 작업을 하실 때는 반드시 그래픽 카드를 하나 꽂아 주시는 게 좋겠죠. 용도에 맞게끔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아주 많이 들어본 얘기,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얘기 있습니다. USB죠, USB. 자, 이 USB는 이 컴퓨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안에 이제 메인보드가 있죠. 이 컴퓨터는 사실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는 이 메인보드, CPU, 그래픽카드, 램, 하드디스크, 이것들이 컴퓨터예요. 자, 여기에 작업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다른 데로 들고 가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는 핸드폰을 컴퓨터랑 연결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디카를 컴퓨터랑 또 연결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뭐 단자가 있어야 연결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USB 단자를 이용하게 되죠. 이것은 컴퓨터와 외부를 연결해주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예, 이 현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USB가 2.0, 3.0, 그 다음에 USB-C 뭐 이렇게 쭉 나와요. 이런 모양이 USB죠. 요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USB에서 이렇게 하얀색은 그냥 2.0까지인데, 자 3.0은 여기가 무슨 색이냐면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파란색이 여기에 칠해져 있으면 아 이거는 3.0이구나. 그럼 2.0과 3.0 기존 거와 지금 거의 차이는 뭘까요? 뭐 1.0도 있어요. 이것은 속도 차이입니다. 속도. 거의 2배씩 올라가요. 뭐 이거는 더 많이 올라가죠. 예. 자, C는 USB-C는 이거보다 3.0보다 더 빠르죠. 지금 뭐 4.0 나온다고 그러고 하는데 자, 속도가 막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제 이게 가장 범용적으로 쓰이는 컴퓨터와 외부의 연결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USB인데 요새는 USB-C 방식도 많이 쓰죠. USB-C 방식은 요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단자가 이렇게 생겼네요. 아까 본 거랑은 또 틀리죠. 요 단자는 앞뒤가 없어요. 위아래가 없어요. 아까는 단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요렇게 돼서 아래쪽에 이렇게 플라스틱이 있기 때문에 이걸 거꾸로 꽂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것은 모양이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위가 되나 여기가 위가 되나 상관없습니다. 방향이 상관없이 꽂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속도도 빠릅니다. 예, 이게 이제 USB-C 방식이 되겠어요. USB-C 방식 말고 옛날 USB는 이렇게 생겼죠. 예, 요거 저장해서 딴 컴퓨터에 가져가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아래쪽에 붙어 있어서 이 반대로 꽂혀지질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방향을 헷갈릴 필요가 없고 하는데 가끔은 이제 뭐 거꾸로 막 꽂다 보니까 억지로 해서 안 들어가는데 이제 C 방식은 그런 게 없으니까 좀 더 편리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랜이죠, 랜. 예, 랜. 랜은 이제 네트워크라고죠. 네트워크에서 랜이라고 부르죠. 랜. 예, 이 랜은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을 쓴다거나 또는 해외 무슨 웹사이트에 접속을 한다거나 막 이렇게 할 때, 자, 우리가 그쪽과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걸 연결해 주는 게 이제 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보시면, 요렇게 벽에서 요렇게 062 다 쓰실 거예요, 아마. 062로 들어오죠? 자, 여기가 랜선으로 들어오는 분도 있고 전화선으로 들어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차이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 062에서 컴퓨터로 들어오는 부분은 무조건 요런 방식을 씁니다. 자, 랜 케이블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빼놓고 겁이 나서 그러시는데 요거는 이렇게 눌려서 딸깍 거려요. 그래서 이게 딱 꽂으면 딸깍 소리가 나고 여기가 지금 사각형 모양이 요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건 거꾸로 꽂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겁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대로는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들어가는 구멍 자체가 요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은 아래쪽으로 넣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항상 방향이 같게 됩니다. 하지만 가끔 보시면 벽과 062는 전화선으로 들어오는데 모양이 좀 비슷해요. 이거랑. 하지만 더 작습니다. 그리고 모양이 조금 틀려요. 단자들이 틀려요. 그래서 제대로 딸깍 소리가 나고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실 때 이 랜선을 막 여기다 꽂는다든지 아니면 이 선을 컴퓨터에다 억지로 집어넣는데 그거는 안 되고요. 여기는 전화선인지 아니면 랜으로 연결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외부에서 집까지는 쭉 전화 방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062까지도 전화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확인을 확실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내 컴퓨터로 들어오는 거와 062 연결은 무조건 랜으로 들어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헷갈리지 않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네트워크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내 컴퓨터가 여기 벽과 연결됐는데 이 벽에 선이 심어져 있죠. 자, 이 랜선이 쭉 연장이 돼서요.
여러분 집이라든지 또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수신 단자함이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어디로 가느냐면 뭐 SK나 KT 회사에 있는 이런 인터넷을 연결해 주는 서버라고 합니다. 그쪽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거기서 전부 이제 해외나 다른 여러 가지 컴퓨터들과 다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해외에 들어간다거나 또는 국내 사이트를 들어간다거나 어디를 들어가든 어쨌든 통신사하고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 KT나 SK를 끼지 않고 스스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려면 이 연결하는 장비를 어마어마하게 들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서버랑 또 연결을 해줘야 돼요. 돈이 수백억, 수천억이 들겠죠. 그러니까 개인이 못하고 여기 있는 것들을 빌려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외부로 랜이 나갈 때는 이걸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통신사랑 계약을 하게 되겠죠. 네, 계약서 쓰고, 그죠? 네, 가입을 하잖아요. 네, 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랜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와이파이 들어보셨죠? 이 와이파이는 뭐 인터넷 쓰시는 분은 다 아시는 그게 될 겁니다. 이게 와이파이 표시죠. 이 표시가 있으면 무조건 와이파이가 되는 표시입니다. 컴퓨터든 그 다음에 노트북이든 아니면 어떤 건물이든 예, 무슨 카페에 가시던 어디에 가시던 이 표시 있으면 와이파이가 된다는 얘기죠. 이 그럼 와이파이는 뭐냐면 이것은 일종의 사설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에 자 벽에서 들어오는 선이 랜으로 연결돼서 인터넷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트워크가. 그럼 이건 어디로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수신함을 또 통해서 바깥으로 나간 다음에 KT나 SK나 뭐 이런 데로 연결이 해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와이파이를 여기다가는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어디서 연결이 되느냐 하면 공유기에서만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상의 사설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기를 가진 사람이 그 공유기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와이파이를 통해서 이 공유기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뭐 인터넷으로 나간다든지 그죠? 예, 또는 이 공유기 통해서 와이파이를 통해서 이렇게 이건 무선이죠. 무선 일단 다른 컴퓨터들 그 공유기하고 연결된 다른 컴퓨터들과 연동을 시킨다든지 서로 뭐 자료를 옮긴다든지 또는 통신을 한다든지 하는 그게 바로 이 와이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와이파이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 KT나 SK랑 연결해주는 이 수신함 아까 말씀드렸죠. 이 수신함이 있어야지만 공유기와 수신함이 있어야지만 연결을 할 수 있는 거지. 자, 이 공유기와 수신함이 없으면 연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하철 같은 데를 타거나 아니면 어디 뭐 커피숍 같은 데 들어갔을 때 와이파이 비번 표시를 써놓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거기에 공유기가 있다는 뜻이에요. 와이파이 전용 공유기가 있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거기에 있는 수신함을 통해서 KT나 SK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즉 와이파이는 공유기 하나에 연결되어 있는 애들끼리 서로 통신, 네트워크가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규약이에요, 일종의. 이 자체로 인터넷에 연결이 되지는 않는다. 와이파이가 거치는 공유기나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예,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블루투스가 있어요. 이 블루투스는 와이파이보다 더 좁은 의미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와이파이가 있고요. 블루투스가 있죠. 예, 블루투스는 이 와이파이는 공유기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컴퓨터들끼리 다 이제 연결을 시키게 해주는 건데 블루투스는 공유기가 필요 없어요. 그럼 더 편한 거 아닌가요? 짧아요. 그 대신 거리가 10m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뭐 가로막히는 게 없어야 돼요. 예, 그래서 굉장히 거리도 짧고 중간에 막히면 안 되니까 따지는 게 많죠.
하지만 간편한 점은 블루투스가 지원되는 기기들끼리는 통신이 가능한 거죠. 이 블루투스는 뭐에 많이 씁니까? 스피커에 제일 많이 쓰고요. 또는 무선 헤드폰 같은 거 있죠? 예, 무선 헤드폰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무선에 관련된 거는 이 스피커뿐만이 아니고 뭐 다 많이 씁니다. 이 블루투스를. 요 표시 나오면 블루투스예요. 아니면 글씨까지 써 있는 것도 있는데 보통 요 표시가 나올 겁니다. 이 블루투스는 개인과 개인, 기기와 기기 간에 이 통신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스피커다. 그러면 내 컴퓨터에서 스피커를 무선으로 해서 음악을 틀으려고 그러는데 자, 공유기를 거친 복잡하죠. 하지만 서로 다이렉트로 통화가 되면 통신이 되면 여기서 음악을 보내주면 여기서 그걸 받아서 스피커로 바로 내보낼 수가 있죠. 딜레이 같은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와이파이 같은 거는 여기 컴퓨터에서 공유기로 갔다가 또 여기서 다시 기기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려면 시간차가 발생하는데 이 블루투스는 그런 거 없이 바로바로 통신이 되겠죠. 그래서 기기들 간에는 블루투스를 많이 쓰는데 뭐 동시에 여러 개를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한 번에 하나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셀카본 같은 거 보시면 여기에 이제 무선으로 버튼 누르면 핸드폰 사진이 착 찍히는 경우 있죠. 이건 전부 뭐예요? 블루투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검색해서 이 기기랑 연결이 페어링이라고 하죠. 페어링. 이 페어링이라는 걸 하면 서로 기기들끼리 연결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기기는 연동을 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블루투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버의 개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그려놓고요. 이게 서버가 되겠습니다. 서버. 이 서버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 서버는 뭐냐면, 자, 내가 인터넷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 개인 컴퓨터예요. 개인 컴. 자, 여기서 작업을 해서 이제 인터넷을 했어요. 인터넷을 하면, 인터넷 뭐 예를 들어서 어느 홈페이지를 들어가요. KT 홈페이지를 들어간다거나 아마존 뭐 외국의 그런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 그 홈페이지가 내 컴퓨터에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게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내 컴퓨터에 보여지게 될까요? 그거는 전부 다 이 서버라는 데 있는 겁니다. 서버. 이 서버는 전 세계에 수십억 대도 넘게 있겠죠. 엄청나게 많아요. 그 다음 개인용 컴퓨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개인용 컴퓨터들이. 자, 그러면 이 서버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물망처럼 전부 이 서버랑 연결되어 있어요. 이 서버고 이것도 서버, 이것도 서버, 다 서버입니다. 서버가 전부 다 이렇게 그물망 같이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내가 KT를 예를 들어 쓴다. 그러면 수신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신기를 통해서 KT에 있는 서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KT에는 이 아마존 홈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KT에서 연결된 서버에 문의를 해요. 그러면 그 서버는 또 다른 서버한테 연결해서 문의하고 그 다른 서버는 서버 이렇게 계속 연결돼서 아마존이 있는 서버까지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 서버에서 있다. 홈페이지는 이런 모양이고 이런 디자인이다. 텍스트는 어떤 게 써 있다라는 거를 정보를 넘겨줍니다. 그러면 얘는 또 그거를 전달해서 KT까지 보내주고요. 이 KT에서 저한테 다시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제 컴퓨터에 그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런 모든 웹페이지나 이런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것을 서버라고 부릅니다. 서버. 그래서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네이버나 이런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다는 것은 일단 서버에 접속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서버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서버가 말 그대로 이건 이제 서버죠. 서버고 여러분은 요걸 통해서 이렇게 접속했잖아요. 그쵸? 이거는 내 컴퓨터는 하위 개념이 되죠. 이게 바로 클라이언트라고 부릅니다.
클라이언트, 서버와 클라이언트. 뭔가를 요청하는 쪽은 클라이언트고 뭔가를 보내주는 쪽은 서버가 되겠어요. 그런데 자, 이쪽 서버에서 KT한테 보내줬어요. 그러면 KT 서버가 또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서버가 되고. 근데 이번에는 얘가 KT한테 문의를 해서 자료를 여기다 줬어요. 그럼 얘가 이번에는 서버가 되고 요건 클라이언트가 되겠죠. 자, 이해 가시겠죠? 예, 누가 정보를 원하고 누가 주느냐. 그런데 개인용 컴은 그건 무조건 클라이언트예요. 우리는 뭘 줄 게 없죠. 예, 이건 전부 다 우리는 받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용 컴퓨터는 전부 클라이언트고 이런 정보를 주는 것들은 전부 서버가 되겠습니다. 이 서버는 자,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자, 이 서버에서 다른 서버로 계속 바톤 터치하듯이 가서 필요한 정보를 다시 받아오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페이지를 열면 금방 열리죠. 왜 이렇게 금방 열려요? 그만큼 빠른 거죠. 예,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 일본 이런 데는 전부 해저로 광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광 케이블 또는 인터넷 위성으로 쏴줘요. 이거는 뭐 거의 빛의 속도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 지하에 이 케이블들 매설되어 있는 것들도 이런 통신 케이블은 전부 광 케이블입니다. 예, 빛으로 쏴주는 케이블이죠. 그러니까 빛의 속도니까 엄청 빠르겠죠. 예, 그럼 여기서 번쩍하면 바로 저기서 나오니까 예,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게 바로 예, 광 케이블이고 이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느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어요. 그렇단 얘기는 그 서버에 접속을 했다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러면 이 서버는 누가 들어왔다 나갔는지를 로그 파일이라는 데다 다 기록을 합니다. 일일이. 이거는 그냥 들어갈 수 없어요. 다 기록을 해줘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 그 다음에 어느 통신사를 쓰는 그 다음 어느 수신함에 있는 어느 집 요 정보값을 전부 여기에 다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단계별로 다 기록을 하지는 않고요. 이 서버에서는 요것만 기록하고요. 얘는 요걸 기록해요. 얘는 요걸 기록하고 얘는 요걸 기록해서 결론적으로 모든 접속자는 전부 기록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누가 어디서 접속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IP라고 부릅니다. 또는 IP 어드레스라고 하죠. 그래서 세 자리가 찍혀요. 뭐 168.12.125.0 뭐 이런 거 있죠. 예, 이렇게 네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세 자리가 한 개인데 자, 여러분들 가끔 인터넷에서 댓글 같은 거 쓰시면 뒤쪽에 이렇게 붙는 게 있어요. 이게 IP예요. 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욕설을 썼어요. 그러면 자, 그 당사자가 당한 사람이 여러분을 고발을 해요. 그 여러분을 어떻게 찾을까요? 전부 요 IP 주소로 찾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무슨 PC방 같은 데서 쓰기 전에는 여러분 집에서 쓰시는 한은 이 IP 주소는 서버에 무조건 기록이 되니까 여러분은 도망갈 수 없는 거죠. 반드시 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는 찾으면 다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IP 어드레스 또는 IP가 되겠어요. 그래서 집에서 그런 거 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래서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외부에서 해킹을 당할 때 자, 여러분 IP 주소를 이용을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커들은 이제 IP를 우회한다고 하죠. 서버가 있으면 괜히 이렇게 해서 바로 접속을 할 수 있는데 이 서버를 계속 여러 군데 서버를 막 돌아다니다가 그래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러면 나중에 이거 역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나라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유한다고 하죠. 경유. 자, 요게 이제 IP 어드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IP 뭐 이런 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IP 주소는 바로 여러분의 주소를 말한다. 세 자리가 묶여서 주소가 되는 거예요. 즉 땡땡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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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땡.
자, 그런데 이게 다 세 자리를 채울 수도 있고 안 채울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여기가 0, 0만 돼도 되는 거고 1, 2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2, 3, 6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거는 뭐 상관없어요. 어쨌든 최고가 세 자리다. 예, 2, 5, 6까지가 한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 IP 어드레스를 한번 알아봤어요. 여러분이 컴퓨터를 쓰는 한은 무조건 IP 어드레스가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핸드폰도 다 IP 어드레스는 있습니다.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하면 무조건 IP 어드레스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번에는 해상도 개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상도 또는 자, PPI라고도 부르고요. DPI라고도 부릅니다. 자, 요거는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다 같은 이름이니까 PPI, DPI. 자, PPI는 픽셀 퍼 인치, DPI는 도트 퍼 인치입니다. 뭐 비슷한 얘기예요. 자, 이 해상도는 뭐냐면 픽셀 퍼 인치입니다. PPI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픽셀은 그럼 무엇이냐? 이 컴퓨터 화면을 모니터 화면을 확대해요. 쭉 확대하게 되면 더 이상 확대가 안 되는 최소의 단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픽셀이 되겠습니다. 자, 막 확대를 했더니 예, 이렇게 해서 격자 무늬가 보여요. 예, 여기 하나하나에 색이 칠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멀리 가면 이렇게 컬러로 보이는 거예요. 그림으로. 하지만 아주 작기 때문에 자, 점으로 찍어서 이제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런데 인치죠. 즉 1인치 안에 이 픽셀 요거 하나를 뭐라고 불러요? 요거를 픽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1인치 안에 여기 있는 요 픽셀이 몇 개가 있느냐, 그게 해상도가 되겠어요. 자, 첫 번째 해상도의 개념이에요. 자, 이게 조금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좀 헷갈립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이 해상도는 1인치 안에 이 픽셀이 몇 개가 있느냐. 그럼 지금 한번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 8, 몇 개예요? 72. 자, 모든 여러분이 보는 컴퓨터 모니터 있죠? 그 다음 TV 있죠? TV, 모니터 또는 TV 이런 것들은 해상도가 72입니다. 즉 1인치 안에 픽셀이 72개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30인치하고 60인치하고 똑같이 1인치 안에 72개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자, 왜냐하면 여기가 30인치고요. 여기가 65인치다. 예, 그렇게 되면 픽셀이 수가 여기가 더 많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1인치에 72개가 들어가서 여기가 30인치인데 이거는 1인치 안에 72개가 들어가는데 65인치니까 이게 픽셀 전체 픽셀 수가 훨씬 더 많잖아요. 무슨 말인지 가시겠죠? 여기는 예를 들어서 100만 개다 할 경우 30인치의 2배니까 전체로 따지면 면적으로 따지면 4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30인치, 65인치 이 가로 비스듬한 길이가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4배다 하면 100만이면 여기는 400만 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해상도라고 부르기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해상도의 개념이 좀 여러 개예요. 1인치 안에 몇 개의 픽셀이 있느냐를 따질 때도 해상도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화면 전체의 개수가 몇 개냐 할 때도 해상도라고 따지기도 합니다. 또는 픽셀 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보통 해상도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거는 여러분이 헷갈리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는 핸드폰은 화면이 엄청 작은데 왜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겠어요? 이거는 72개밖에 없으면 몇 개 안 들어갈 텐데 깨끗하게 아주 선명해 보이죠? 자, 이런 것들은 더 집약이 돼서 1인치 안에 72개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막 150개, 180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안에 더 많이 집약을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비싼 거예요. 이걸 우리 TV만한 거를 여기다가 쑤셔 넣으려니까 얼마나 더 정밀해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핸드폰에 있는 LED가 가격이 더 비싼 겁니다. LCD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 높고, 그 다음에 여러분 쓰시는 디카 있죠? 핸드폰 카메라나 이 디카도 보통 기본적으로 72개인데 이제 좀 좋은 거나 해상도가 좋은 것은 72가 아니고 150, 뭐 120, 180까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는 훨씬 커지겠죠. 하지만 컴퓨터에 달려있는 노트북은 또 제외예요. 노트북은 또 틀립니다. 노트북도 어때요? 작은데 집약이 되려면 이것도 어때요? 해상도가 높아야겠죠. 그죠? 노트북은 또 예외가 되겠고요. 컴퓨터 모니터 있죠. 일반 컴퓨터, 데스크탑 컴퓨터의 모니터는 무조건 72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안에 72개 있고, 그 다음 TV도 무조건 72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PPI 수가 더 높은 핸드폰에 있는 이 사진이나 그림이나 영상을 우리가 컴퓨터 모니터로 가져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150 PPI예요. 1인치 1인치 안에 150개가 들어있고 컴퓨터 모니터는 72개예요. 자, 그럼 이게 여기 있는 사진을 컴퓨터에서 열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요렇게 돼 있는 픽셀들이 돼 있는 건데, 자, 여기는 더 같은 공간 안에 더 많은 픽셀을 넣다 보니까 픽셀이 어때요? 더 작겠죠? 네,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거를 컴퓨터 모니터에 넣어요. 컴퓨터 모니터는 픽셀이 이만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똑같은 그림이라도 여기 있는 핸드폰, 즉 해상도가 높은 데서 본 거는 요 사이즈면 더 해상도가 낮은 모니터 있죠. 72개짜리 모니터에서 보게 되면 픽셀이 크게 되니까 어때요? 사진이나 그림이 더 크게 나오게 되겠죠. 자, 요런 차이를 갖습니다. 요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그림이라도 핸드폰에서 보는 거와 그 다음에 모니터에서 보는 거는 크기가 틀려지죠.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확장자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확장자는 뭐냐 하면요. 확장자는 우리가 파일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뭐 코리아면 코리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뒤에 점 뭐 하고 뒤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지 우리 눈에만 안 보이는 겁니다. 자, 원래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확장자가 뭘 표시하느냐 하면 파일의 종류를 표시하게 됩니다. 파일 종류. 가장 대표적인 파일 종류가 txt. 이것은 뭐예요? 문서. 자, 글씨들이 모여 있는 파일이 되겠죠. 문서 파일 txt. 그 다음에 jpg. 이건 뭐예요? 그림이죠. 그림. 네, 그래서 이 뒤에 확장자만 봐도 이 파일이 뭔지 대충은 알 수가 있어요. .avi. 이건 뭐예요? 이거는 동영상. 그렇죠? 그 다음에 .mp4. 이것은 동영상 똑같죠? 그 다음에 .mp3. 이건 뭐예요? 음악.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mp3 가져와라, 뭐 mp3 담아줘라 이러면 뭐예요? 뒤에 이 확장자를 말하는 겁니다. mp4 있냐 하고 물어봐요. mp4로 줘. 그럼 뭐예요? 동영상. 이거 뒤에 확장자를 말하는 거죠. jpg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확장자가 뭘 말하는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무슨 파일을 다운받았어요. exe 파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 뭐냐? 이런 거는 실행을 할 수 있는 파일이에요. 네, 이 자체적으로 컴퓨터에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 txt 파일이나 jpg나 av이나 mp4, mp3는 자체적으로 실행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이거 더블 클릭하면 다 실행된다. 네, 이거는 실행이 되는데 문제는
txt를 실행하기 위한 메모장이라든지 워드패드 이런 프로그램에서 실행이 돼서 얘를 불러오는 거지 이 파일 자체가 실행되는 건 아니에요. 이 JPG도 어때요? 더블 클릭하면 실행돼요. 근데 이 JPG가 실행되는 게 아니죠. 뭐가 실행됩니까? 그림판이나 뭐 포토샵이나 이런 게 실행되는 거죠. AVI나 MP4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어 플레이어가 실행돼서 얘네들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뒤에 확장자가 EXE가 붙으면 이런 중간 프로그램이 필요 없이 얘 자체가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실행 파일이죠. 하지만 이런 실행 파일은 아무 데서나 다운받으면 어때요?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실행 파일에는 바이러스를 심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위험한 겁니다. 하지만 JPG나 AVI나 MP4, MP3 같은 데는 바이러스 같은 게 잘 안 들어가 있죠. 뭐 물론 이제 넣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이제 여기에 많이 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으셔서 EXE다 그러면 조금은 의심을 해보시고 바이러스 검사도 한번 해보시고 하셔야 되겠죠. 이번에는 요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액티브엑스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티브엑스가 뭐냐? 예전에 윈도우 7 전에는 액티브엑스라는 플러그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인터넷을 할 때 웹브라우저가 익스플로러였죠. 이 익스플로러를 열게 되면 자, 뭐 은행이라든지 또는 뭐 회사라든지 홈쇼핑이라든지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이런 데에 접속을 하게 되면 자, 내가 여기에 계좌번호 같은 걸 다 입력을 해서 접속을 해서 결제를 하거나 그 다음에 계좌 이체하거나 하기 때문에 이런 개인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중간에서 다른 사람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플러그인이라는 방식으로 이 액티브엑스라는 일종의 프로그램이에요. 그거를 끼워 넣어서 자, 요런 것들을 방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터넷 뱅킹 같은 것들은 전부 이제 액티브엑스 방식이었고 홈페이지도 아직도 많아요. 이 액티브엑스 방식이 정부도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게 이 액티브엑스가 원래 막으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외부에서 해킹이 더 쉬워진 거예요. 이 막는 것을 오히려 통로로 해서 우리 컴퓨터로 들어간다거나 자, 업체로 들어가 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액티브엑스 때문에 해킹 여러 가지 문제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액티브엑스를 마이크로소프트, 즉 윈도우 만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지원을 하지 않죠. 액티브엑스를 완전히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액티브엑스에 전부 최적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아직도 바뀌지 않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액티브엑스가 자꾸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에다가 자꾸 뭘 하나 더 끼워서 못 들어오게 자꾸 막는 뭔가를 자꾸 막아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핀 번호를 넣는다든지 그 다음에 보안 카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끼워 넣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 액티브엑스에 못 들어오게끔 자꾸 보안을 2중, 3중으로 자꾸 걸어 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는 점점 더 불편해지는 거죠. 자, 앞으로는 이 액티브엑스를 없애자고 자꾸 하는데 이 아직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없앨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주 최고의 실패작이 되겠습니다. 이 액티브엑스는 되도록이면 안 까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새는 이 브라우저를 크롬을 많이 쓰죠. 이 크롬을 쓰면 뭐 액티브엑스에 상관없이 이제 적용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점점 이 액티브엑스는 사라지게 될 거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하다가 보시면 플래시라고 또 뜨는 경우도 있어요. 플래시 플레이어가 없다. 플래시 플레이어 없다. 자, 이거는 어도비에서 인터넷용으로 애니메이션 시키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이 어도비라는 회사가 포토샵도 만든대죠. 그런데 문제는 이 플래시가 이 액티브엑스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도비에서도 플래시 지원을 아예 끊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플래시를 이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래시도 되도록이면 설치 안 하시고 하시는 게 좋겠죠.
이 액티브엑스하고 플래시는 되도록이면 없어져야 할 가장 문제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컴퓨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이미 조금 쓰시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이 기본 용어들이 있어요. 요것들을 한번 쭉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여러분이 어디 가서 대화를 하더라도 아니면 인터넷에 올라온 여러 글을 읽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적응할 수가 있겠죠. 이 내용들은 되도록이면 외우시는 게 좋아요. 한번 쭉 들으시고 아시면 괜찮겠지만 잘 모르시겠다는 분은 반복적으로 들여서 최소한 이 용어는 알아야 되는 거니까 무조건 익히도록 하십시오. 이거 알아야지만 어디 가서 뭐 얘기라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꼭 이런 것들은 외워두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